작은 서점. 어서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 작가,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 민규동 감독님인데요. 민규동 감독님은 공포와 로맨스, 코미디, 역사극, 여기에 액션까지 정말이지 장르의 한계를 모르시는 분인데요. 영화 파가에서도 그랬지만 텍스트의 매력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감독님이라 제가 모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규동 감독님, 어서 빨리 모셔볼게요.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8일 공시 공분 제주 앞바다 지역의 풍랑 경보 발효,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 정보를 자주 확인 높은 파도가 칠 위험이 있는 바닷가, 방파제, 방조제 등 접근 금지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가까운 선박이나 어선안전 접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 수산 증식, 양식 시설은 미리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실업자의 삶이 그렇듯이 너무나 바쁘게 공사다방하게 마음은 쉬지 못하고 북토크를 좀 진행했었고, 그때 작가님 한번 모셔보려고 이렇게 연락한 적도 있었고, 실제 이제 감독님들, 작가님들 모셔서 그런 이제 책 관련 토크도 좀 했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분석해줘 라는 긴 제목의 그 AI에 관한 인사이트를 엔솔로지로 묶은 책이 출판됐어요. 그래서 공저자로 작년에 쓴 글이지만 그것도 출판이 됐었고, 저는 2027년? 내년 시점에서 쓰는 그 프리츠랑이라는 영화 감독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그 서간문을 에세이로 썼고, 각자 뭐 다양하게 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과 연결된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파과가 나온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작품으로는 아직 진입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 시나리오는 계속 쓰고 계세요? 이렇게 쓰고 있고, 한 6편 정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다 벌려놓고 어떤 걸 더 세공할까? 너무 설레는 작업이겠다. 지금 근데 한국 영화 상황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객분들도 굉장히 엄격해졌고, 굉장히 또 엄선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해보고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넘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영화 산업 자체도 이제 뭐 어렵다고 말을 해주시고, 또 동시에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상상을 구현하는 게 더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감독님이 그럼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소재들이 있어요? 저는 역시 앞에서 소개한 거랑 비슷하게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는 역시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뭐 몽골에서 벌어지는 로드무비 미스터리도 있고, 90년대 그 미술품 위작 경매를 둘러싼 사기극도 있고, 40년대 그 미군정 이후에 무법천지의 그 격렬했던 시대 정신을 담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벌어지는 한글을 둘러싼 독특한 그 로맨스를 다루는 이야기도 있고, 이거 뭐 공통점이 없죠. 근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든다는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배경들과 설정들이 일단 예사롭진 않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건의 틀 안에서 어떻게 구현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같이 따라오죠. 근데 뭐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작게 시작한 것들인데, 또
관객분들은 작은 것도 또 보고 싶어 하지만 또 영화 안에서 또 큰 것도 보고 싶어 하고 굉장히 너무나죠. 복합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소설가는 사실 특히 선 작가님 네. 보면은 너무 부러운 게 제한이 없죠. 마음껏 구현하고 네. 특히 시대를 훨씬 앞서가고 스케일에 대한 자기 검열이 없이 네. 그게 너무 부럽죠. 작은 서점. 물론 감독님의 책장에는 제 책이 일렬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공통 질문이니 그 작가의 방에서 이제 내 책장 일렬이라고 부르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지금 민규동 감독님의 책장 제일 앞에 있는 책 혹은 요즘 가장 손길이 자주 가는 책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네. 10년 전부터 사실 책장은 꽉 차서 그렇죠. 오늘 책상 위에 네. 뭐가 있나를 제가 봤는데 두 박 작가님 책이 있어요. 네. 하나는 박선영 작가님이고 하나는 박소영 작가님인데 박선영 작가님은 좋겠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이라는 허블에서 나온 네. 독특한 이력에 물리학 전공하고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게임 회사에 있다가 지금 버추얼 네네. 디자이너를 하는 독특한 분이 자기의 왠지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장편 소설 같고 박소영 작가는 창비에서 제가 영어덜트 그 소설 장편 심사를 했었는데 네. 제가 뽑았던 상이고 그때 추천서 썼었는데 로열 블러디 헬이라는 새로운 책을 네. 둘 다 완전 최신 신작이죠. 네. 맞아요. 네. 그 작가님 보내주셔서 네, 저는 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고 이제 첫 챕터들을 다 넘겨본 그런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님들 네. 그리고 젊은 작가님들 그리고 SF나 판타지가 결합된 그런 책들이 벌어지는 책보다 쌓이는 영역에서는 이분들의 자리가 지금 훨씬 큰 것 같아요. 두 책은 읽어는 보셨나요? 네네. 둘 다 읽어보셨어요? 네. 진짜 다 읽고 빨리 있어요. 다 읽지는 읽으시네요. 못했는데 네. 둘 다 첫 챕터를 다 양쪽을 다 읽고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다를까 둘이 이렇게 두 권을 놓고 비교해보고 있죠. 저의 신작은 보통 1년 전이에요. 이제 저도 출판사에 책이 많이 오고 저도 많이 사니까 사놨다가 안 읽고 계속 전에 사던 거 읽어야지 하면은 보통 기간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작을 읽으시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 감독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직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나중에 또 파가 얘기도 할 테지만 원작도 있으시고 감독님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책을 고르세요? 소설을 읽거나 혹은 에세이나 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때에도? 이게 약간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주 개박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관련 책을 그냥 채굴하듯이 사요. 그래서 마구마구 읽어요. 그냥 조금만 관련이 있다 네, 하면 일단 광범위하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 혹은 한 문장 오. 그 이미지 하나라도 건지면 그게 너무 큰 수확인 거예요. 거기에는 과학, 역사, 뭐 사회과학, 비문학, 문학, 전기, 평정까지 네네. 영화라는 게 시공간도 있지만 인물도 있고 관련 시대적 배경도 있고 요소들이 상당히 중층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2시간짜리 텍스트는 7, 80페이지짜리 정말 너무 얇은 시나리오인데 그 안에 이제 밀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양의 책을 그냥 프로젝트별로 읽어서 그 일렬들이 그렇게 막 콱콱콱콱 바뀌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불온한 저주가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책이 이제 그냥 순수히 정말 즐거운 그쵸, 네. 책으로의 여행지였는데 이제 원작으로서의 가능성을 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뭐랄까 유용함으로 혹은 원작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읽히는 기준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이 이거를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으로 계속 책을 읽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본능적으로 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마치 영화를 볼 때 프레임 밖에 스텝이 다 보이는 아이고, 것처럼
책도 이건 뭐 너무 어렵다. 구현하기가 라든가 이건 너무 좋은데 너무 심리 세계만 있다든가 뭐 등등등등 그런 필터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일부러 정말 완전히 그걸 제거하고 온전히 정말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너무 무관한 책을 이렇게 교차 편집하듯이 네. 읽기도 해요. 지금 요즘 예술사가 들어온 게 약간 그런 맥락인데요. 그냥 10만 년 전부터 최근까지 그냥 전 세계 로케이션 헌팅을 해봐야겠다. 네. 예술 여행을 혼자 그런 개념으로 영화랑 무관하게 읽다 보니까 이제. 근데 더 흥미롭잖아요. 또 예술사랑 미술사는 네네. 그 안에 얽힌 얘기가 거의 영화 한 편짜리 맞아요. 아니에요? 엄청난 서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결국은 사실 그렇게 비주얼로 치환해서 또 상상력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애초에 뭔가 원작으로서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어떤 책을 그냥 맥락 없이 읽는 거.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양쪽의 기준들을 저도 딱 비슷하게 감독님처럼 독서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소설을 읽으면 저도 모르게 이 소설에 대한 아쉬움이나 재미를 이제 양가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일처럼 읽게 되고 영화도 비슷하게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에는 그 아쉬운 점과 뭔가 계속 혼자서 피드백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흥미로서만 글을 읽고 싶을 때는 진짜 과학책을 읽는다거나 정말 무관한 어떤 종류의 전공서적을 읽거나 그 영상을 볼 때에도 그 굉장히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실화지만 더 영화 같은 얘기들을 보면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현실이 뭔가 더 괴롭구나 이걸 한 번씩 느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은 서점. 네, 여러분 여기는 작은 서점 작가의 방이고요.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방에 마실 분은 충무로를 대표하는 민규동 감독님이신데요. 대표는 아니고 네. 그 감독님의 다양한 작품 세계와 언동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정말 장르가 다양해요. 공포, 로맨스, 코미디, 역사극, 액션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감독님은 공통점이 없죠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뭔가 장르의 연금술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이 비결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을 전부 다 잘하실 수 있죠? 그 연금술이라는 단어가 네. 그 자체로 좀 재밌잖아요. 웃기죠. 네네네. 왜냐하면 한 번도 성공 못하는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장르를 못 해본 하지만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느낌이 있는데 장르를 넘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영화를 시작할 때 저희가 화두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 화두에 맞는 그릇을 그냥 그때그때 전 다르게 취한 것 같아요. 시작이 그 17세 여고생의 그 참혹한 삶을 묘사하려다 보니까 공포가 이렇게 있었고 또 뭐 부부관계의 지옥도를 그리다 보니까 코미디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럼 혹시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시긴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장르보다 더 먼저 떠올리는 그런 나만의 영화의 기준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어떤 소재나 어떤 키워드가 딱 떠오르면 그거에 맞게 장르도 정해지게 되고 책도 막 많이 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떠오르게 되는 경위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야기를 만들기 전과 후가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이 유한하기도 하고 특히 영화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달라져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보거나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전후로 달라져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흔적이 몸짓이 이 행위가
그 이전과 이후로를 달라지게 해주는지 그 질문을 늘 한번 던져보는 것 같아요. 찍으시고 난 후에 그러면 달라짐을 느끼시나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없는 화두와 세상에 네. 없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과 답을 스스로 통과해보고 네.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동시에 짊어진 채 그 어떤 터널을 지나서 나오고 나면은 가상으로 혹은 상상으로 던져본 질문과 답의 세계가 아닌 실제로 그 삶을 살아온 것처럼 나는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접한 관객들을 볼 때 그 관객이 어떤 명징하게 달라진 어떤 물론 그걸 의식적으로 본인들이 뭐 전후를 딱 구분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어떤 관객분이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그거는 고통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본인은 꼭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보거나 읽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였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우리 삶의 종착지에서 너무 달라지잖아요. 네. 아주 작은 각도로 글과 말이 그 나의 세포를 바꿔준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원시시대 얘기를 했었지만 무모하게도 다음날 사냥감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자신의 에너지로 벽에다가 단순히 눈으로 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걸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싶은 거를 재현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결국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받는 수용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랑 영화를 보면서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근데 창작을 하는 입장에 있던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 작품이 끝나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서 단단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더 점점 더 고착되어 간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런 의미로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더 세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한 작품이 끝나고 나는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제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어떤 사명감처럼 다양한 인물들, 내가 살아본직하지 못했던 동시대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그려내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그려내는 과정에서 너무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삶에 이입을 해보는 그 깊이감이 확실히 더 크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아마도 영화가 좀 더 그게 어떤 매체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용자나 혹은 창작자나 마찬가지로 강박적으로 그게 큰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 가짜라서 그 이미지의 재현 자체가 뭐 이렇게 망막의 명멸에 불과한 건데 그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힘이 너무 크지만 동시에 명확히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보는 지점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믿게 만들게 하려는 싸움의 영역들이 내가 스스로 진짜로 믿지 않으면 늘 한계에 부딪혀서 쉽게 말하자면 배우한테 그 캐릭터를 설명할 때 배우가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텍스트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 대사 한 줄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겨야 되잖아요. 우기려면은 로직이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정말 거대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영역들을 싸우고 가다 보니까 저는 천 작가님이 말씀하신 고착화 영역도 저는 달라짐의 한 영역 같아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믿음의 영역은 더
그게 더 커질 수도 있고 나를 불신하거나 회의하는 그 반대 자성도 훨씬 커지기도 하고 어쨌든 작아지든 커지든 나빠지든 좋아지든 분명히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방금 또 듣다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사실 아무리 많은 인물이 나와도 작가가 납득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해결만 잘하면은 그 읽던 독자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면으로 소설의 매력은 그냥 이해되지 않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특히 뭐 그런 관객에 가기도 전에 배우한테 일단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의 삶을 그 연기를 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혹은 반박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얘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어느 순간 나보다 훨씬 더 그 역할에 몰입을 한 배우가 나에게 다시 그 역할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때 그런 경험들일 때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그것도 너무 즉흥적으로 그런 네. 걸 하는 순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전에 뭐 읽으면서도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촬영하면서 촬영이 쌓이면서 그 인물에 대한 몰입이나 이런 게 더 커지고 또 배우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인간 위의 종족 배우가요? 식스센스, 세븐센스, 에이센스를 가진 그 놀라운 직관과 본능으로 그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가 갑자기 이 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라면 읽을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즉흥적인 그런 반응이 많으니까 그 대사 한 줄을 전 작가님 안녕 이 대사 한 줄을 위해서 뭐 4, 5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이 어미와 이 축약이 너무 중요하다고 감독이 아무리 그거를 써왔어도 현장에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선나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 이렇게 나온다면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쫓기는 시간 안에서 하지만 전체 콘텍스트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무섭죠. 어렵다. 무서워요. 그래서 감독은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가 반복을 좀 싫어하고 네.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은 그거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좋거든요. 네. 그 상황이요? 네. 그냥 익숙해서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내가 너무 무난하게 되는 게 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를 더 긴장하고 무서운 것으로 저는 낯선 곳으로 가려는 이런 이상한 여행의 본능이 그냥 그 DNA의 문제겠죠. 그렇게 좀 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기역자가 있고 이렇게 니은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한 번 기억이었으면 다음엔 저는 니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좀 탐험의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비슷하게 그런 순간들을 즐기고 밀당도 있고 충돌도 있고 강한 설복도 있고 혹은 포기도 있고 그런 수없이 많은 타협의 순간들이 같이 펼쳐지죠.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실제로 이제 이 KBS에서 했던 드라마 다큐라는 기후위기를 했을 때 제가 드라마 파트를 썼었고 그때도 이제 배우분들이 제 시나리오를 읽고 와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이제 결과물도 나왔고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항상 어떤 타인에게 내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창작자의 고집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직관 그리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말을 내가 수용해야 하는가. 근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제 고집만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소설을 쓰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느낀 게 이렇게 PD나 감독처럼 그 타인에게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설득해야 하는 직업일수록 이게 그냥 다 모험이고 무섭지만 이거 하나 끝내면 통쾌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독님 확실히 그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우리가 오지 탐험을 하고 나면 정말로 그 굳은 살들이 다 풀리고 굉장한 뭐 내성도 오고 그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각인되고 그걸 또 나중에 성장이네요. 뭐 또 까먹고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긴 하지만 특히 소설처럼 손끝에서 끝나는 개인 예술과 달리
좀 이렇게 종합 예술들은 네. 손때가 타거나 네. MSG가 네. 들어가거나 정말 너무 많은 다수의 취향을 맞추는 존재하지 않는 맛을 향해서 이런 약간 다른 종류의 그 창작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이 예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영화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는 감독님이 그냥 영화가 무엇인가 혹은 나는 왜 영화를 하고 싶은가란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감독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가 그 영화 아카데미라는 영화 공부 네. 처음 한 데서 졸업 작품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아, 네. 칼 사이건의 네. 책이 제 지구를 그때는 묘사한, 일렬에 네. 있던 책이었고, 그러니까 영화는 너무 뭐 이렇게 작은 인간 세계, 특히 구현 가능한 세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인간은 도대체 왜 이거밖에 왜 이렇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평생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네. 모든 게 너무 쉽게 해결될 것 같은 네. 이런 게 되는데, 또 이기적 유전자처럼 현미경을 갖고 보면은 또 믿기지 않는 인간의 참 정말 별의별 세계들이 또 동시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양극단의 거대한 툴들을 가지고 봐도 인간은 매 순간 지금 인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도저히 정답을 내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그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평생의 질문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문학 소년이었고 네. 소년소녀 세계 명작 전집을 네. 닳도록 본 그냥 영화는 그냥 관객에 불과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30년째 영화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주 불안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네. 영화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전기가 없이는 영화 존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발전소 없어지고 우리 인간이 원시 시대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새로 우연히 90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는 MC 제곱 찾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네. 혹은 이 과학적 성과로 영화를 다시 재현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제가 보기 쉬워 보이지 않은데, 그럼 영화는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문학은 그래도 살아날 것 같고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외계인이 침범해서 전기를 없앨 확률이 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전 작가님 소설 보고 저는 확률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질문을 네. 계속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에 굉장히 독점적인 그 예술적 지혜를 갖고 있었고, 21세기에 되자마자 디지털 세계가 오고 AI 시대가 오고 하면서 그 지위를 금세 내려놓고 다시 n분의 1의 어떤 예술 장르로 이렇게 향하는 걸까라는 영화의 진화 맥락 속에서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 저 앞쪽에 겨우 그 백악기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벌써 그 멸종의 마지막 단계인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이제 고민하면서는 인간이 그 원시시대 때부터 그 무모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온 말보다 네. 글보다 이미지가 더 앞섰던 인간의 독특한, 사실은 이미지가 인류 최초의 언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인간이 아니고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세계가 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 이미지를 만든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 그 근원적인 질문을 요새 또 하나의 질문으로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런 이미지와 어떤 AI 인공지능이랑 그런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근데 일단 저는 글이라는 형태 말고 그림이라는 형태에서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동굴 벽화나 말씀하셨던 그 소나 말을 때려잡는 거, 어떤 거대한 신의 형상을 그리는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걸 정복하기 위해 인간이 납작한 2차원의 무언가로 눌러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력한 거를 인공지능은 잘 출력은 해주겠지만 그게 그 안에 그 사람만이 두려움을 없애는 해석이 담겨있진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영화나 이미지가 소모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많을지라도 결국에 다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영화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두렵지 않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떠올렸을 때도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은 되게 다채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다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어떤 OTT의 영향인지 몰라도 약간 화려하지만 비슷하다라는 느낌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들조차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체제가 딱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와 맞물려서 감독님이 하시는 고민이 그 이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영화를 왜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내려지진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또 색다른 22세기? 그냥 되게 새로운 국면의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맞아요. 희소성과 그 가치에 대한 충돌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영역인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 작은 가능성들이 우리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영화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정말 큰 영향을 주고 각인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모든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면서 진정한 가능성을 찾는 다시 근원적인 행위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가능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소설과 영화가 그 자기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SF도 비슷한 궤도를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는 기술이나 어떤 우주에 대한 되게 화려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웬만한 것들이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해진 시대가 되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서 참 어느 여러모로나 이 시대의 기점이 인간을 되게 철학적인 존재로 다시 만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작은 서점. 저 이제 좀 파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파과로 한번 행사도 하긴 했지만 파과가 이제 구병모 작가님의 원작으로 만들어졌고 이 책은요, 여러분 그 영화화가 되기 전에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책이었어요. 그 조각이라는 엄청난 상징적인 인물이 책을 읽는 순간에요. 가상 캐스팅이 짜라락 될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인기가 많은 책이어서 이게 제가 영화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용감한 감독님이 이렇게 원작 팬이 많고 이렇게 캐릭터가 확고한 이야기를 가져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은 그 파과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다짐을 하셨고 그리고 파과라는 게 어땠길래 결국에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몰라서 한 것 같아요. 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유명한지도 잘 몰랐고. 근데 감독님도 원작을 읽으셨던 거죠, 우연히? 그렇죠. 원작 읽었었고 원작에 특히 오프닝이 강렬했고 영화적 상상을 많이 해주게 한 재밌는 소설이었죠. 그런데 저는 잘 역시 그만큼 마니아가 있거나 어떻게 그 관객들에게 소비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발굴이다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거 영화로 보여주고 왜냐하면 내가 제가 읽었을 때부터 이미 출판한 지 꽤 지났고 그쵸. 네네. 이미 뮤지컬도 연극이 나온 상황이었을 거예요. 뮤지컬인가 연극도 나와 제가 읽었을 때는 뮤지컬은 아직 나오기 전이긴 했는데 재밌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멋진 프로젝트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잘 모르고 무모하게 겁을 안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겁이 없어야 된다. 더 몰라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특히 그 감독으로서의 감각은 특히 60대 여성의 몸을 정면으로 다루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좀 어렵고 익숙한 듯하지만 대부분 서구적인 영화 속에서 멋지게 표현된 그런 몸들이 많았었고 피곤함과 노곤함 속에서 쇠락해가는 몸을 장르적 쾌감과 함께 표현하는
영화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부재한 지점에서 이 영화가 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모르셨군요. 그래서 더 만들어졌을 수 있었네요. 아셨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겁을 좀 먹고 부담을 갖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선입견이나 네,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른 필터나 뭐 이런 거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었으니까 소설이 나온지 안 만들어지는 이유도 저는 알았어요.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작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수십 년에 걸친 그 겹겹이 쌓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영화는 2시간이라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대 작은 용기인데 그 그릇에 담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크거나 혹은 매력들이 이렇게 고르게 다 분산돼 있거나 또 영화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또 소설과는 또 다르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또 자본의 논리가 있으니까 캐스팅부터 그쵸. 캐스팅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도 별로 없고 여성 캐릭터고 나이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실제 이게 소설로는 상상하기가 너무 좋은데 앞구르기도 한 번만 하면 잘못하면 무릎이 나가고 힘든데 믿을 만한 타격감의 액션이 가능할까? 뭐 질문부터 해가지고 잘 모른 채 그냥 쉽지는 않구나. 그리고 혹시 나도 못 만들지도 몰라. 도전해보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과를 영상화로 만들 때는 진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 60대 여성 킬러가 주인공이 되는 아주 귀한 영화 하나가 한국 영화사에 왔다. 자리매김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 파과의 주인공인 조각은 세상에서는 오래된 존재처럼 취급을 받지만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강한 힘으로 보여줍니다. 그 감독님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나이 든다는 것을 좀 어떻게 다시 바라보게 됐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대학원 선배나 이렇게 몇 살 차이 안 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저렇게 늙어서 힘도 없고 나이 든 사람의 서글픈 삶? 몇 살만 나이가 많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젊을 때는 그게 남아있는 시간이 가능성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 쌓여있는 시간의 축적이죠. 그 두 가지 차이가 예전에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몸으로 이제 좀 느껴지고 삶이 유한하다는 전제를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좀 중요한 화두였고 첫 번째 영화 제목도 그래서 메멘토 모리였었고 곧 죽는다 알아. 네, 이런 게 그 모든 창작행위나 삶 자체 모든 선택이 저는 유한함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서는 조금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인간이 이 영화도 그렇죠. 늦게 온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 감정이 오히려 필요 없는 시기가 된 사람에게 그 감정이 찾아와서 생기는 균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늦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한 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화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터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남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 보면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늦게 알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거기에는 후회와 자책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수용하게 되는 그런데 모든 그 앞선 분들이 다 이런 걸 겪었구나. 그 분들이 겪은 걸 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 또 책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걸 겪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나이 듦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감독님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몇 개 드리고 싶어요. 감독님이 올해로 데뷔하신 지 27년 단편 영화 때부터 하면 30년 정도 되죠. 장편으로 한 27년 되고. 네. 그러면 30년 전에 민규동 감독님과
30년이 흐른 민규동 감독님, 그렇게 나이를 딱 든 감독님은 그 시간 동안 어떤 감독으로서의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많이 달라지긴 했죠. 옛날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네. 준비해서 첫 작품부터 모든 콘티를 제가 다 그리고 밤새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걸 준비하지 않고는 도저히 현장에 갈 수 없는 그런 강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느슨하게 저를 풀어놓는 것 같아요. 그 더 즉흥적인 답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새로운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공기를 더 많이 진짜 모험을 즐기실 수 있게 됐네요. 즐기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유연한 걸까요? 아니면 타협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이건 역시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겠네요. 네, 확연히 달라진 건 느끼고, 옛날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몸이 더 힘들어졌고 네. 정신도 약해졌는데 고통은 옛날보다 덜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탕도 훨씬 많이 주었고 저한테 병목이 훨씬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탕도 많이 집지 않는데 그 병목도 넓어진 것 같고 제 손목이 이렇게 아프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다들 이렇게 되는 걸까? 그래서 30대 이전에 삶을 마감한 그 이후로 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던 그 네. 엄청난 천재 아티스트들 많잖아요. 오늘도 그 짐 모리슨의 그 와일더네스라는 시집을 제가 유고 시집을 한 페이지 읽고 왔었는데 20대 후반의 청춘의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인생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고 염세적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으로 남지 않고 어떻게 계속 살아서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마모되고 다 앓는 걸까? 이것이 유연함일까? 이제 마모일까? 이런 막 그런 동시에 질문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작은 서점. 네, 여러분, 여기는 작은 서점 작가의 방이고요.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방의 마실원분은 민규동 감독님이신데요. 저희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 저는 가끔씩 한 소설이 끝날 때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소설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화라는 작업 자체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가 끝날 때마다 정말 진이 빠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내 진짜 마지막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화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그 눈 뜨면 편집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매번 하게 되는데 모든 거를 소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진 것 이상을 진짜로 마지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아서 사회적 은퇴를 당하기 때문에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네. 마지막일지 네.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영화가 잘 되고 나면은 그런 인사들을 해요. 한 작품은 더 하시겠어요. 감독들끼리는 네. 굉장히 서글픈 인사이긴 네. 하죠. 매번이 마지막이라는 기본 전제가 마치 그 쇼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이번에 마술쇼를 벌였는데 실수 없이 한 것처럼 한 번만 실수하면 더 이상 무대에 못 오를 것처럼 그런 칼라리를 작두타듯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순간의 고통들을 잊어버려서 오는 맥락도 있겠지만 저는 꿈이 네. 저는 평생 꿈을 꿨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꿈을 네. 꾸거든요. 겹겹이 물론 저예산의 이상한 장르의 편집이 엉망인 꿈들이 대부분이지만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네. 밤마다 그런 새로운 미칠 듯한 그런 꿈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여전히 펼치지 못한 이야기와 그 멋진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런 세계를 꿈꾸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보여주고 싶죠, 사람들에게. 내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공유하고 싶다 할까? 네. 내 세계는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 세계보다 더 멋지고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있죠. 역시 감독님은 저랑 좀 결이 비슷하세요. 이 말을 듣는데 저 역시도 매번 이번엔 진짜 열심히 썼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딱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또 다른 생각들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안 봐도 좋다. 나만이라도 보자라는 마음으로 쓰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서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요즘 민규동 감독님의 삶의 낙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쓰는 단편소설? 오, 소설 쓰시나요? 소설이라고 감이 오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원래 이미지를 수집하고 네. 아이디어를 그냥 폴대에 넣는 게 직업처럼 저의 루틴이니까 작가님이 러닝하는 것처럼 네. 글 외에도 뭐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영화 일을 하지만 그런 작은 소설들을 계속 써서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쓸까 이런 생각 들지만 소설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막 써보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꿈 같은 게 매번 잠들 때 네. 공짜로 새로운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너무 느낌이 부럽다. 있거든요. 같이 보고 싶어요. 네. 이상한 종류의 꿈이지만 저한테는 매번 아이맥스로 네. 돌비로 된 기이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 무섭고 설레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꿈의 순간을 기다리죠. 그럼 앞으로는 영화 감독 민규동과 소설가 민규동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소설가 과연 소설이 저한테는 평생 더 많은 시간 익숙한 문학 동아리에 있었고 대학 때도 막 그랬었지만 결국은 이상하게 영화를 만들고 네. 있는데 소설의 시읒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영화 소설이 또 멀리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지도 않지만 네. 서로가 서로의 약간 탈출구가 되어주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소설의 세계는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자유롭습니다. 그 꿈을 그렇구나. 마음껏 펼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독자들을 만나는 소설과 만나지 않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쵸. 만나지 않아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완결이 나면 소설이에요. 제 안에서? 아니요. 글자로. 텍스트로. 그래서 소설의 가장 큰 관문은 끝을 내는 거예요. 보통 끝을 못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언젠가는 독자를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진짜 많은데 역시 감독님이랑은 한 3시간 수다를 떨어야 하는 관계여서 그랬는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또 놀라주실 네. 거죠? 네. 볼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달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민규동 감독님이 직접 가사를 쓰셨다고 했던 파가 OST에 수록된 김성철님의 조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작은 서점 작가의 방문 닫겠습니다. 사라진 빛 그 위를 걸어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한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소설가 천설란이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또 놀러와 주실 거죠?